FTA는 무엇일까요? 예,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둘 이상의 나라들이 서로의 수출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FTA입니다. 여기서 무역 장벽은 사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자연적인 무역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가 있고 먼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우리나라는 가까운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죠. 또한 언어 장벽도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만약에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가 있으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 장벽도 대표적인 무역 장벽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을 때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것이 바로 관세인데, 이 관세는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물건,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 장벽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낮추는 것이 FTA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만큼 관세는 중요한 무역 장벽입니다.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을 넘을 때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들 역시 무역 장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무역 장벽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기로 약정하는 것이 이것이 FTA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TA라는 단어 외에도 다른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RTA라는 단어를 학술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고요. 그 일본과 같은 나라는 EPA라는 단어를 더욱 많이 씁니다. 하지만 동일한 뜻입니다. FTA, RTA, EPA. 네, 모두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한국은 FTA를 언제부터 했느냐 살펴보면 사실 1998년부터 이미 FTA를 추진했습니다. 1998년이면 금융위기 이후인데 1998년에는 사실 세계적으로 FTA가 거의 드물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일찍 FTA를 추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FTA 추진을 의결한 이후 첫 FTA를 한칠레 FTA를 추진하였고 2004년에 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메가 FTA를 추진하기로 또 의결한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이것이 2013년 6월입니다. 신통상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 신통상 로드맵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이 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메가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 17건의 FTA를 통해서 50개 이상의 국가와 협정을 우리나라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FTA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간 및 국내법적 절차, 즉 비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들을 통과해야 되고 모든 절차를 통과하면 발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 개시로부터 발효까지 평균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같은 경우 1999년 협상이 개시되었고 2004년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협상을 개시한 RCEP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 발효 예정에 있습니다. FTA를 흔히 한국의 경제 영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의 기체결 FTA,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FTA를 맺은 나라가 전 세계 GDP에서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경제 영토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77%였는데 2022년 2월에 RCEP이 발효되면 85%까지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FTA를 체결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이미 미국, EU, 중국과 같이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국가의 GDP만 해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인도, 베트남과 같은 신흥 개발 국가들도 한국과 FTA를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 FTA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메가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메가 FTA는 명확한 정의가 없는 신조어입니다.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빅데이터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커야 빅데이터인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메가 FTA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소기구,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이 상소기구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즉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소기구가 없으면 그럼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최종적인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부 국가들은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무언가 좀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EU 같은 경우에는 EU 내에서 발생한 분쟁 같은 경우에 WTO에서 어떻게 해서든 상속이고 없더라도 그 판단을 받아들이고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WTO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기구만 무력화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분야의 협상 자체도 교착 상태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도하 라운드가 출범됐는데 2002년 무려 20년 전에 분야별 협상 그룹을 설치했는데 지금까지도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농산 분야 이제 남아라고 하는데 남아 분야 협상이 교착된 것도 WTO가 사실 한계를 보이는 그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RCEP과 CPTPP와 같은 메가 FTA는 정기적인 또 수시적인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메가 FTA이다 보니 여러 국가가 모여서 이슈를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 많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슈에 합의를 이룬다. 이 이슈를 이렇게 볼 것이다. 저렇게 볼 것인가. 이런 합의를 이루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WTO의 역할이 약하면 약할수록 많은 국가가 모여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또 다시 자국 우선주의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복잡한 국제 통상 질서 속에서 메가 FTA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국과 메가 FT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가입해서 발효를 앞두고 있는 RCEP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CEP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하지만 줄여서 RCEP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인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세계 인구의 29%, GDP의 28%를 차지합니다. 대략 3분의 1이 조금 안 되고 4분의 1을 좀 넘는 경제로 보거나 인구 규모로 보거나 무역으로 보거나 그런 크기의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신남방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또한 전략적 경제 협력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RCEP 체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한 아세안 FTA를 우리가 발효 중에 있지만 지식재산권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포함해서 문화 서비스 분야를 추가적으로 개방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안을 포함하여 RCEP 참여한 모든 국가와 통일된 우리가 무역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도 사실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사이의 시장 개방은 RCEP을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FTA 진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RCEP 발효 10년 이후 최대 1.76% 실질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194억 달러의 후생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RCEP이 타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기체결 FTA입니다. 그러니까 RCEP 이전에 우리가 이미 체결된 FT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RCEP을 타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RCEP 회원국은 WTO 가입국이기 때문에 WTO 기본 협정에 의한 관세율 상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를 제외한 12개 회원국은 정보기술협정이라고 하는 IT 제품에 적용되는 그런 협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도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IT 기기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를 철폐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아세안 FTA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아프타를 통해 아세안 그 중국과 상호 간 관세 양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한중 FTA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 간 FTA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다른 회원국들은 최애국 세율보다 이미 낮은 양어 세율을 적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CEP을 타결하더라도 추가적인 시장 개방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미 개방했기 때문에 더 개방할 부분이 좀 적은 상태. 그런 편안한 상태가 어떻게 보면 RCEP 타결이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입을 검토 중인 메가 FT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PTPP인데요. CPTPP는 2015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발족하면서 미국이 TPP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11개국, 일본과 아세안을 주축으로 하는 11개국이 추진을 해서 CPTPP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했고 2018년 발효했습니다. CPTPP는 총 인구가 6억 9천만 명, 세계 GDP의 12.9%, 세계 무역량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메가 FTA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13일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CPTP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높은 수준의 FTA라는 것입니다. 제가 RCEP의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CPTPP는 이런 다루고 있는 분야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상품 무역에 대해서도 거의 예외가 없는, 예외가 적은 관세 철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역시 대부분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것은 투자를 못하게 막을 분야만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투자를 허락할 수 있는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보다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협상 내용을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 간의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PTPP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메가 FTA이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대만,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CPTPP에 더욱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의 일입니다. 사실 강대국들의 눈치 게임과 같이 돼 버렸는데요. 미국이 TPP에서 탈퇴했지만 나중에 통상 정책이 변화하면 CPTPP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PTPP는 미국이 복귀하기 쉽도록 새로운 나라들이 들어오기 쉽도록 협정을 그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미국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면 CPTPP에 미리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그 지금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CPTPP에 실제로 가입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싶으면 중국보다 조금 먼저 가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국에 있어서 왜 CPTPP가 필요합니까? 한국은 사실 CPTPP 회원국 중에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과 이미 FTA를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RCEP이 발효될 거기 때문에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일정 부분 시장 개방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CPTPP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리고 CPTPP에 중국은 이미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이 만약에 가입할 경우에
CPTPP는 단숨에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어떻게 보면 통상 질서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협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PTPP 가입을 지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RCEP이나 CPTPP가 발효되거나 가입된다 그랬을 때 한국 수출 기업이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RCEP이나 CPTPP나 우리나라는 이미 FTA 모범생으로서 많은 FTA를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RCEP이 발효하면 일본 등 역내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일부 품목에 대해서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TPP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CPTPP에 가입해서 발효할 경우에 CPTPP 회원국에 대해서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정 품목이긴 한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수입할 때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자유 판매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 판매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우리나라가 한배 F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데 CPTPP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가 CPTPP 가입했을 때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요국 즉 미국과 대만이 CPTPP에 가입할 때 한국이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정책상 대만하고 동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중국과 동시 가입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PTPP는 일종의 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미국이 가입한다. 또 미국과 대만이 가입한다. 혹은 대만이 가입한다. 아니면 중국이 가입한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CPTPP에 미국이 가입했다. 그러면 한국이 가입하더라도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데 미국이 CPTPP에 들어오면 일본과 같은 CPTPP 회원 국가들이 미국에 좀 더 편안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입하든 안 하든 미국이 CPTPP에 들어오면 한국은 당장 미국 시장에서 어 크건 작건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같이 가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가입을 하면 한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그 교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입하는 경우에 한국이 가입한다. 그럼 아마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이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CPTPP에 들어가지 않는데 중국은 들어갔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상당 부분 시장 점유율을 또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이 아닌 CPTPP 국가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국가들한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볼 수 있다.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메가 FTA에 대해서 상품 무역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